오늘 이 시간에는 인권이라는 타협할 수 없는 근본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이 왜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지, 이를 극복할 방법은 없는지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한 달 만에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권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인권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과 혐오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편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하셨는지 염색도 좀 하신 것 같고요. 네, 네, 한결 조금 외모도 조금 산뜻해져서 오셨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좀 더 활력 있어 보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사회 인권 침해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제 기억에는 이게 이제 핵심 화두였던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났고 또 이제 청취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양상으로 변해왔는지 한번 다시 정리하도록 할까요? 예,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과거의 인권 침해는 국가 권력이나 대자본의 거대한 힘이 개인을 억압하는 형태가 중심이었는데요. 내용적으로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권, 생존권 같은 굵직한 권리 침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 인권의 문제는 익명의 시민들, 온라인에서 만나는 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일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하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차별과 혐오가 인권 문제의 중심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원론이 아니라 일상화된 차별 구조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과연 해법은 없는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달 만에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혐오와의 양상, 원인, 또 구체적인 사례를 짚어볼 텐데, 사실 저도 싫어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게, 그래, 누군가가 싫을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왜냐하면 미워하면은 내 마음도 괴롭고 그 미움이 결국 혐오로 이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싫어함이 미움으로 번지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확성기를 통해서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양상으로 번져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수는 없죠. 그 누군가를 싫어할 자유도 분명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그 감정을 밖으로 끌고 나와 확성기에 얹고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폭력이 됩니다. 네. 특히 혐오 집회나 배제 발언들은 단지 의견이 아니라 그 집단에서 너희는 이 사회에서 함께 살 자격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거든요. 예. 민주주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시스템인데, 그러한 혐오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러한 혐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그런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에게 그 천성이라는 게 있죠. 저는 이제 사람의 태도라는 것은 천성과 정서 사이에 어느 지점에서 발현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개인의 정서가 이렇게 살기 좋고 세상이 좋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살기 힘들어지면 이제 본능이 꿈틀꿈틀 이제 발현되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우리 경제가 어렵거나 사회적 재난이 닥치고 이러면은 이런 모습들, 사회적 불안과 혐오도 조금 깊게 골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우리 사회도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우리 사회도 그렇고 사회가 어려워지고 빈부격차가 커지고,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사람들은 그 책임질 대상을 찾습니다. 경제가 불안하면 누구 때문이다. 뭐 예를 들어서 여성 때문이다. 또는 이주민 때문이다. 또는 특정 세대 때문에 우리 세대가 피해를 입는다라는 식의 프레임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 유가족에게조차 혐오가 쏟아졌습니다. 왜 남들보다 더 큰 몫을 내느냐, 보상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현상은 이제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구조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원인은 경제적 파이가 줄어들면 경쟁이 심화되고 사람들은 내목을 지키기 위해
특정 집단을 배제하려는 것이 그 본질에 있습니다. 예. 여성이나 이주민 등에게 책임을 돌리고 뭐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부 집단은 혐오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예. 공동의 적, 뭐 이런 화살표, 뭐 이렇게 누군가를 찍음으로써 그 대상 밖에 있는 사람들의 결속을 도모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원인은 저는 이 세 번째에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정치가 이 불안을 이용해 혐오를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혐오를 동원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욕망이 작동해서 네. 그것이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혐오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폭으로 증폭시키는 영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제사회 정치적 구조가 같이 맞물리면서 이런 정치적 욕망이 이런 그 혐오와 갈등을 훨씬 더 폭발적으로 증대시키는 그런 효과를 낳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혐오가 구체적으로 이제 폭력으로 발전하는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 과거 이제 김 변호사님께서 관여했던 사건입니다. 예. 수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으로 정신장애 가족을 못 살게 굴고 이주를 강요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예. 이게 좀 시간이 좀 오래 지난 일인데요. 네. 아마 2010년대쯤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다시 한번 좀 자료를 또 찾아봤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서 당시에 제가 이제 느꼈던 것들을 다시 이제 생각했었는데요. 네. 이 사회는 우리 사회가 정신 장애인이라는 이름에 얼마나 많은 편견과 공포를 더 씌우고 있는지를 적나하게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당시 가족은 스스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주민들의 오해와 불안 때문에 공동방송으로 이사를 가라는 압박을 하고 각서 쓰기를 강요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집 앞에서 확성기 시위까지 당했었고요. 이런 것은 결국 사실이 아닌 이미지와 편견이 한 가족을 몰아내려고 했었던 것이죠. 뭐 그 사건은 결국은 법원에서 해당 그 주민 대표가 강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걸로 아마 종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가 폭력 사건을 볼 때 가해자가 정신 장애인이기만 하면 그 사실에만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정신장애인 하면 바로 폭력으로 연관시키고 있는 사회적 인식 그리고 이런 언론 보도와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증폭시켜 나간다는 거죠. 네. 사실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 제가 이제 근무를 할 때 정신장애인에 대한 그 총체적인 조사에서 조사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비장애인에 비해서 정신장애인이 폭력성이 높은가 이런 부분도 함께 조사를 했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반 시민들이 정신장애인은 불안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그런 근거 없는 인식을 공포로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바로 이제 혐오의 어떤 핵심적인 그 구조이고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구조적인 폭력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편견은 그 피해를 당한 개인으로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런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 문제는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상식처럼 여기고 있는 하지만 정확히 인권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그 안에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또 혐오가 들어있음을 스스로 자각하면서 그거 털어내는 과정이 우리가 인권 사회로 발전하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어느 사회든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어떻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함께 살고 있는가, 제도는 또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회의 인권 지수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핵심 가이드라인 예. 또는 핵심 증표라고 보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편견인데 미디어나 이제 언론도 문제가 좀 있죠. 사실 그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특정 계층이 영화 속에서 자꾸 범죄자로 그려지다 보니까 예.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와 공포가 있는데 범죄율은 대한민국 일반 국민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나온 걸 인용하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신질환자들이 사건을 저지르는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영화 속에 자꾸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데 일반 평범한 시민들과 비교했을 때 범죄율이 특정하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편견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을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장신대 학생들이 채플 시간에 무지개색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죠. 네. 예. 무지개색 하면 바로 이제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래서 옷차림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기독교 대학들이 성소수자를 제도적으로 차별해 온 구조가 드러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장신대는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무지개색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정학, 근신, 사회봉사, 경고 등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학생들이 SNS에 사진을 올렸다는 것까지 문제 삼았죠. 예. 그런데 학생들이 한 일은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 그들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의사표시, 지지의 연대 의사표시거든요.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겁니다. 당신이 그 마음속으로 그 성소수자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우리 사회가 그들을 차별하고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를 징계했다는 것은 바로 학교가 성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공적으로 승인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 교육기관인 더욱다 대학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우발적인 무리한 징계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장신대는 이미 2018년부터 학생들에게 반동성애 서약서를 강요했고 성소수자들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행동을 하면 징계 정학이 가능하도록 세칙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즉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학교 운영 원칙에 내재시킨 그래서 구조적으로 차별을 해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조치는 당연히 헌법의 평등권 그리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내용인데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현재 인권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이고요. 네. 이것이 말끔히 해결됐거나 이런 잘못된 인식과 편견들이 말끔하게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이런 이제 구조적인 차별에서 정치권도 자유롭지 못한데 공당의 한 대표, 그 대표 이름을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공당의 대표가 장애인 단체의 시위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이제 부정적인 프레임으로만 바라보면서 계속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모 공당의 동료 의원을 상대로 장애가 마치 그 사람이 다르게 행동하는 어떤 요인이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참 불편했습니다. 네. 공당의 대변이니까 이름 언급해도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혐오 문제에서 정치권의 책임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책임을 많이 져야죠. 네. 정치는 원래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를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요즘 오히려 갈등을 키워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방식이 너무 심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이기적이라고 낙인 찍는 그런 발언들이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최근에 많이 겪었을 겁니다. 정치인의 말은 단순히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사회적 신호입니다. 정치인이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순간 그 집단을 향한 혐오는 일상으로 온라인으로 그리고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퍼집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사례인데요.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했다.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자당의 장애인 의원을 조롱하고 동석한 유튜버와의 여성 노인 비하 발언에도 웃으면서 동조를 했는데요.
여성, 장애인, 노인 모두가 사회적 약자입니다. 공당의 대변인이 이런 혐오 발언을 가볍게 주고받았다는 건 네. 정치적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차별과 편견을 스스로 재생산했다는 겁니다. 아마 스스로 재생산하고 있다는 걸 뭐 느끼지 못하고 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갈등의 정치인이 아니라 공존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혐오를 이용해 단기적인 지지를 얻는 순간 예. 그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은 결국 모든 국민이 치르게 된다는 것을 적어도 정치인이라면 스스로 각성하고 이런 언어 사용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해당 발언과 내용들은 사실 사회적인 어떤 시각과 문제라기보다는 지난 계엄 정국을 거치면서 스스로의 당에서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마치 배려받은 장애인이 그런 문제를 조장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당내 구조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인데 그거 먼저 해결하고 나서 이런 발언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차별금지법 제정 국면에서 일부 보수 종교단체마저도 조직적으로 혐오를 선동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종교까지 이렇게 무너지면 참 기댈 곳이 없어지는 건데요. 예. 뭐 저도 뭐 네. 기독교인으로서 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네. 사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 특히 이웃 사랑과 연대, 그리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존엄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늘 가장 연약한 사람을 먼저 품고 함께하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존엄의 원리에서 신학적으로 서로 해석이 달리하는 건데요. 예. 이제 성소수자, 동성애자 같은 것이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양한 인간들은 다양한 성적 지향성을 갖고 태어났지 획일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거나 원해서가 아니라 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을 일반 그냥 획일화시켜서 성적 선택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그건 무리인 거 아니냐라는 것이 기본 생각이거든요. 기본 원리거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각자의 성적 지향을 갖도록 누군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 선택은 뭐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하는 건 자유지만 타인으로 하여금 넌 꼭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이제 그래서 이분들은 겉으로는 성수자의 권리를 허용하면 신앙이 위협받는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이 움직임 뒤에는 사회적 영향력 유지라는 정치적 행동으로서의 의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런 신앙의 어떤 움직임 뒤에는 사실 권력, 종교계의 힘이라는 것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성소수자를 향한 반대 담론, 차별금지법 저지 운동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히 윤리적 논쟁을 넘어서 문화적으로 우위에 서려는 집단의 위기감, 예. 또 정치적으로 결집하려는 전략, 제도적 교육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확보하려는 시도 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뒤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종교는 누군가를 구별하고 배제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가장 약한 사람부터 품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굿모닝 OBS에서 한국 인권운동의 한 획을 그은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프라인의 그 사람들 앞에서는 광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의 혐오 조장은 어떻게 해야 될 정도로 하지 못할 정도로 만연해 있습니다. 사실 조회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수록 그게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규제 사각지대 안에서 계속해서 그 발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 시대에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대응해서 해결책을 고민하고 시행해 나가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온라인은 지금 사실상 혐오의 증폭기라고 봐도 됩니다. 뭐 오프라인에서는 옛날부터 뭐 경우에 따라서는 혐오와 차별의 언어들
그런 행동들이 없지는 않았었지만 예. 그것은 오히려 다수의 상식적인 사람들 또는 공동체의 힘에 의해서 그것이 표면화되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해소되기도 하고 뭐 네. 물론 해소 못하고 나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현 시대에는 오프라인에서 쉽게 하지 못할 말도 온라인에서는 익명성과 플랫폼 알고리즘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로 퍼집니다. 과거와 다른 양상이라는 것이요. 예. 특히 유튜브 알고리즘은 자극적 콘텐츠일수록 더 많이 노출되고 소비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혐오 표현이 클릭수와 수익을 가져오는 기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 누가 더 그 혐오스러운 표현, 극단적인 표현을 쓰느냐가 클릭수와 이런 조회수를 높이고 그것이 경제적 이익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건 훨씬 더 커다란 증폭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결과 이제 혐오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산업의 논리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정부나 플랫폼이 표현의 자유만 앞세워서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혐오 선동, 차별 조장, 콘텐츠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플랫폼 책임도 강화시켜야 됩니다. 네. 우리는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이다라고 면책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알고리즘의 투명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떠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것이 노출되고 더 많이 조회수를 갖게 만드는 이 알고리즘 문제는 나중에 정보 인권 문제를 다룰 기회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네. 어쨌든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온라인 상에서의 혐오의 증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우리의 그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그 수치화가 경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예. 그들이야 뭐 많이 참여해서 수익을 올릴수록 서로가 이득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수치화할 거면 페널티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금지된 단어를 사용하면은 접속자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익을 깎는다든지 결국 이제 수치화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플랫폼이 좀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플랫폼의 예. 책임인데요. 플랫폼으로서는 이제 어떤 것이 온라인상에서 드러나서는 안 되는 표현인지 예. 이에 관한 정교한 기준과 기술적 조치들이 예. 필요하죠. 뭐 자칫하면 정책 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있었을 경우 신속하게 그것을 삭제하고 정화하는. 정화할 예. 수 있는 그 기술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질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애초에 그런 것들이 알고리즘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걸러지는 것일 텐데 예. 이 알고리즘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를 어떤 단어를 걸르고 어떤 경우에 노출이 허용되는지를 포함한 알고리즘 구조가 시민들한테 공개가 돼야 그걸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감시 기능도 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불법적인 부당한 표현을 제약한다는 빌미로 또 특정 소수자의 목소리를 또 제한하는 또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의 투명성조차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식당이나 이제 뭐 카페 가면은 예전에는 많이 못 봤는데 이제 노키즈 존. 오히려 요즘에는 그 반려견을 허용하는 카페가 많을 정도로 아이들은 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뭐 이제 저의 이제 좀 과도한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넘어서서 특정 국적 또 특정 연령대 출입을 금하는 가게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이 문제도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 이제 다 자세히 이제 검토는 해봐야 되지만 예. 일반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업의 자유는 영업의 자유로 포함되는 거냐 아니면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냐라는 근본적인 인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노키존 논란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일종의 이제 일시적인 현상 정도로 봤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좀 특정 국정, 특정 연령대까지 사람을 출입 가능한 존재와 출입 불가능한 존재로 나누는 방식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느 한 부류로 분류되고 그래서 허용되는 대상과 허용되지
포함되지 않는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자칫하면 평등권의 침해, 각종의 인권적 침해 문제를 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영업의 자유로서 무한 허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가를 정밀한 잣대를 가지고 검토해야 될 문제고, 그 전에 이런 것도 헌법적 문제다, 인권적 문제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공감과 감수성이 발동해야 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은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우리 사회 문제, 해법은 없는지 김칠중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3부 여기까지 저희 정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김 변호사님은 4부에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